자, 우리가 지금 생명체 구성물질 하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핵산이라는 거 얘기할게요. 핵산. 뭐 이제 화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할게. 자, 여기다 그냥 쓸게. 핵산.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한 비율로 따지면 2% 정도 돼. 이 핵산이. 뭐 알겠지? 이제 우리 사람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 모든 세포마다 이 핵산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핵산 그럼 잘 모르지만 이거 하면 다 알지. DNA, RNA라고 들어봤지? DNA?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DNA라는 애가 있고 RNA라는 애, 두 가지가 있어. 보통 이제 DNA는 많이 들어봤고, 그죠? RNA는 뭐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고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떠올리는 건 얘를 제일 먼저 떠올리지. 자, 이게 이제 영어 약자야. 핵산의 약자야. 디옥시리보 뉴클레릭 애시드. 그지? 그래서 디옥시리보 핵산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말로. 얘는 뭐 리보 핵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DNA, RNA. 근데 일단 얘네들도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분자야, 분자. 근데 DNA, RNA라고 하는 핵산도, 그러니까 얘네 분자로 치면 굉장히 큰 고분자란 말이야.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단백질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고분자 물질이잖아. 고분자 화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분자들이 막 결합하면 단백질 되는 거잖아. 똑같아. 이 DNA, RNA라고 하는 애들도 결국 더 작은 분자가 있어. 그거 이제 이른바 단위체라고 하죠. 그래서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중에서 녹말의 단위체는 포도당이고 뭐 이렇게 되거든. 단위체가 뭐냐면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단위체를 떠나서 그럼 얘네들도 결국 원소로 이루어진 거잖아. 자, 구성 원소. 대부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애들은 다 탄소화합물이지, 그지?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산소, 그 다음에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여기 질소도 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인이라는 원소도 들어있어. 그래서 왜 내가 단백질 할 때 구성 원소는 촌 뭐 이렇게 외우라 그랬고, 그죠? 얘는 촉 또는 촌피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한단 말이야. 그냥 외우려고. 그래서 질소하고 인이라고 하는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모여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단위체. 그걸 뭐라고 하니?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위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위체들이 결합하면 DNA가 되고 RNA가 되는 거야. 그런데 핵산이 두 종류잖아. 뉴클레오타이드도 그래서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와 R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 두 가지가 있어. 자, 일단 여기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은 가운데 그림에 나와 있지만 약간 오각형 모양으로 생긴 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 여기 옆에는 인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결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염기라고 하는 또 다른 분자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거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로 결합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뉴클레오타이드가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DNA 뉴클레오타이드잖아. DNA 뉴클레오타이드. 자, RNA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 얘도 여기 당이 있어. 당.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인산이라는 애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 그리고 이쪽에 염기가 이렇게 있어. 염기라는 분자야. 얘도 하나에. 이게 결합이 돼 있어. 자, RNA의 뉴클레오타이드. 근데 이제 똑같지는 않지. 왜냐면 이제 좀 다른 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 똑같은 애인데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다르다면 뭐가 다르냐면 자, 얘네들이 DNA고 RNA 그 차이야. DNA D. 아까 선생님이 말로 설명했다면 디옥시리보핵산 이렇게 표현했잖아. 얘는 요 뉴클레오타이드 요 가운데 있는 당의 이름이 디옥시리보스야. 디옥시리보스. 우리말로 쓰면 디옥시리보스야. 그래서 이제 영어로 쓰면 여기 알파벳 D거든. 이 D 따서 DNA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요 당의 이름이 그냥 리버스야, 리버스.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 이거. 그래서 여기서 R을 땄고 얘가 RNA가 되는 거야. 일단 당의 종류가 좀 달라. 그 다음에 여기 염기라는 애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결합돼 있는 염기가 또 4종류가 있어. 자, 염기가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있어. 줄여서 그냥 A라고 쓸 거야, 이제 앞으로는. 그 다음에 구아닌이라는 염기가 있고, G, 사이토신이라는 염기가 있고요. C, 그 다음에 타이민이라는 염기가 있어. T, 이렇게 써. 그래서 염기가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4종류 중에 하나가 여기 달려 있는 거야. 4종류 중에 하나가. 알겠어? 4종류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여기 RNA도 봐, 잘 봐. 염기가 4종류야. 근데 똑같이 뭐가 아니면 아데닌이라는 염기 있고, 구아닌, 사이토신 까지는 똑같이 있는데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요 타이민이라는 염기가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유라실이라는 염기가 있어요. 유라실. 유라고 하죠. 질문할 거야. 그럼 잘 봐봐. 또 하나.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니네 분자는 어떤 애가 다른 애가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어도 다른 원소가 결합되어 있으면 종류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똑같은데 거기에 아데닌이 달려 있느냐? 달린 뉴클레오타이드냐? 여기에 구아닌이 달린 뉴클레오타이드냐? 다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가 있는 거야? 4종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자, R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인 거야? 4종류인 거지. 마찬가지 얘는 당이 리보스니까 요거 인산하고 당에 아데닌이 달려 있느냐, 인산당에 구아닌이 달려 있느냐, 인산당에 사이토신이 달려 있느냐. 그럼 여기도 4종류지. 그러면 그냥 통틀어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몇 종류가 있는 거야? 8종류 있는 거지. 왜냐하면 똑같이 아데닌이 달려 있어도 DNA, RNA는 당이 다르잖아. 그러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인 거야. 그러니까 토탈 핵산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8종류가 있는 거야. 그지? 각각 DNA 이루는 거 4종류, RNA 이루는 거 4종류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는 8종류지.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게.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건 RNA 뉴클레오타이드건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는 염기는 총 몇 종류가 있는 거야? 염기만 5종류지. 염기만 따지면 이 아데닌은 서로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의 오징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염기만 몇 종류가 있냐 물어보면 5종류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그러면 DNA는 얘네들이 결합해서 DNA 되는 거야. RNA는 얘네들이 그래서 이 RNA 뉴클레오타이드들끼리 쭉 결합하면서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얘네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 다다음 시간 정도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얘네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DNA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이제 요 정도만 우리가 살펴볼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야, 중학교 때 배웠던 생물하고 완전 다르지, 그지? 약간 그 생물은 생물인데 막 화학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준우하고 뭐 나윤이는 오늘 선생님이랑 처음 만났지만, 물론 문자는 이렇게 한번 하긴 했다만, 중학교 때 공부했던 습관 버려야 돼, 그지? 아, 나 중학교 때 과학 점수 잘 나왔으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너희한테 얘기했는지 딴 반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50점이야 50점. 니네가 중학교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 뭐 100점 받은 친구도 있고 100점에 가까운 90 몇 점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 할 텐데, 그냥 그 상태로 딱 그대로 올라가서 첫 시험 보면 50점 나와. 이건 꼭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니네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그냥 지금까지 니네가 공부했던 건 다 그냥 버리고 정말 새로운 공부 습관을 딱 제대로 갖춘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지? 니네가 진학할 고등학교들이 다 이 근처겠지 뭐. 이제 뭐 남학생들은 세화, 서울, 상문 뭐 이쪽도 갈 거고, 여학생들은 뭐 세화 여고를 갈 거고, 그다음에 뭐 그지? 뭐 남학생은 더 많지 뭐. 현대고도 있고 뭐 반포고도 있고 한다면 여학생들은 보통 서문여고, 세화 이렇게 가잖아. 이 근방에 있는 학교들이 거의 전국에서 상위 랭커잖아. 상위 랭커. 그지? 그러니까 학교 내신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서 잘 습관을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지? 나는 전 열심히 하는데요. 하는 애들 중에 열심히 하는데 한 명도 못 봤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던 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닌 거야. 그거보다 10배는 해야 돼. 10배. 그지? 그래야 본인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첫 시험 봤을 때, 첫 시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농담으로 뭐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얘기도 있다만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지? 첫 시험을 잘 봐놓으면 그 다음 시험 부담이 없는 거잖아. 그지? 물론 못 보려고 하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 겨울방학을 잘 보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결합해서 DNA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DNA를 한번 보죠. DNA. 자,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다 그랬지, 그죠? 맞지? 그러면 요런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쭉 그 밑으로 계속 결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결합해.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결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인산이라고 하는 애가 정확하게 여기 이제 그 위에 당이 이렇게 있잖아. 이 당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당에 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실선으로 그려놓은 거는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다면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들 사이에 이렇게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뉴클레오타이드가 쭈르르르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밑으로 쭉 결합하면서 길다랗게 한 가닥이 만들어지지. 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위체가 겁나 많이 결합했지. 이 전체를 뭐라 부를까? 자, 우리가 보통 이 쓰이는 접두사가 있어. 우리 왜 아미노산 할 때 선생님이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그 사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지. 그럼 아미노산 2개가 결합한 이 전체는 다이펩타이드라 불러. 3개가 결합하면 트리펩타이드라 불러. 4개, 5개, 6개 쭉 결합해서 졸리 많이 결합하면 폴리라는 접두사를 써. 그냥 웃자고 한 얘기야. 얘도 똑같아. 뉴클레오타이드가 겁나게 많이 결합해서 한 가닥이 만들어지면 이 전체를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 불러.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이제 이런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가 있지. 그런데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한 가닥이 있으면 맞은편에 한 가닥이 더 있어. 그러니까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두 가닥. 자,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맞은편에 있는 가닥은 이런 식으로 이쪽 가닥하고 비교할 때 뒤집어져 있어. 요거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은 역평행 구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 생김새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형태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돼. 그래서 이쪽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하나가 있고 이쪽에도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가 있어. 그 두 가닥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때 봐봐. 전체적인 모습에서 여기 당하고 인산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바깥쪽을 향해 있지. 얘네들이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당, 인산, 골격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해. 당, 인산, 골격이라고도 해. 이게 아마 우리 교재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이런 데다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선생님, 지금 여기 뭐 요 그림에서 요거 있지. 여기 노란색으로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요 부분인 거야. 좀 써놔야 돼. 필기도 좀 잘 찾아서 해야 돼. 근데 이제 특히 요 보면 이렇게 결합했을 때 요 바깥쪽에 인산들이 약간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고 있어. 자, 그럼 알다시피 니네 음전하 만나면 서로 밀어내겠지. 근데 얘네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딱 밀어내. 근데 그 와중에, 자, 그러면 안쪽으로는 누가 마주보고 있어? 이른바 염기라는 애들이 마주보고 있지? 근데 그냥 마주보지 않고 얘네들끼리도 서로 잡아당기면서 결합을 하고 있어. 자, 결합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표시할 거거든? 자, 요걸 무슨 결합이라 부르냐면은 수소 결합 이렇게. 팁을 하나 주자면, 너희 앞으로 공부할 때 무슨 이렇게 분자의 모습이 이렇게 그림이 나오잖아. 실선으로 그려져 있으면 다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원자들 사이의 결합이고요. 점선으로 표시된 거 나오면 그건 다 수소결합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요 염기라고 하는 하나의 분자거든요, 얘도. 그러니까 이 수소 결합이라는 거는 분자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인데 좀 세. 그래서 결합이란 표현을 써. 아무튼. 그래서 안쪽으로는 염기들이 마주보면서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염기쌍이라 불러요. 이렇게. 염기쌍. 염기쌍. 자, 그런데 얘네들이 그러면 봐봐. 뭐 이쪽에 있는 놈이건 이쪽에 있는 이 염기들은 결국 네 종류라 그랬잖아. 네 종류라 그랬잖아. 근데 이 염기들끼리 말이야 서로 정해진 애들끼리만 결합하더라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야.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염기들의 상보적 결합이다 이렇게. 염기의 상보적 결합이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염기가 아데닌, 타이민, 뭐 구아닌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 자, 아데닌이라는 염기는 타이민이라는 염기하고만 서로 결합해. 그러니까 얘네 둘끼리만 서로 결합해. 잡아당겨. 그 다음에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라는 염기는 또 얘네들끼리만 서로 결합을 해. 근데 자,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서로 수소 결합이라는 걸로 잡아당긴다는 얘기야. A하고 T끼리만. 예를 들어 여기 A가 있고 G가 있으면 얘 서로 결합 안 해. 근데 그때 선생님이 여기다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잘 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쪽에 여기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여기 A라는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있잖아. 그럼 아데닌은 타이민 이거 맞은편에 무조건 타이민 이렇게 있는 거거든. 구아닌이면 여기 사이토신인 거야. 여기가 구아닌이면 여기 사이토신인 거야. 이렇게. 구아닌하고 사이토신끼리만 서로 결합해.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아데닌이면 여기 무조건 타이민이 돼야 돼. 그러면은 그때 봐. 근데 여기 선생님 지금 점선이 수소 결합을 의미한다 그랬잖아. 근데 결합을 하는데 얘네들끼리만 결합하는데 얘네들 사이에는 그 결합하는 게 3중이더라는 거야. 3중. 아데닌하고 타이민끼리는 2중으로 결합하더라는 거야. 2중으로. 정해지는 얘네들끼리만 결합하는데 걔네들 사이에는 2중으로 결합하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사이에는 3중으로 결합하더래. 이걸 과학자가 알아냈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해봐봐. 그러면 이쪽 얘만 생각해봐. 이쪽에 염기들이 어떤 염기가 어떤 순서로 달려있는지가 있겠지. 이거 과학자들이 사람 같은 경우에 사람의 DNA는 어떤 염기가 쭉 있는지 다 밝혀냈어. DNA 지도라고 하거든? 다 밝혀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염기가 몇 개가 어떤 순서로 쭈르륵 달려있는가를 염기 서열이라고 해요. 염기 서열. 자, 그러면은 봐봐. 두 가닥이니까 정해진 애들끼리만 결합하니까 이쪽에 염기 서열을 알면 다 자연스럽게 여기 뭐 할 수 있어. 이쪽에 염기 서열 알 수 있지. 그렇잖아. 여기가 G면 여기 무조건 C일 거고 여기가 C면 여기 무조건 G일 테니까 이쪽에 염기 서열 알면 이쪽에 염기 서열 무조건 알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런데 자 얘네들끼리 잡아당기는데 봐라. 야, 얘네들끼리 2중으로 얘네들끼리 3중인데 누가 더 잡아당기는 힘이 세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도원이를 잡아당기는데 학생 2명이 너를 끌어당기는 거랑 학생 3명이 당기는 거랑 누가 더 세게 당기겠어? 3명이 당기는 게 더 세겠지. 그러니까 자 바깥에 골격이 이렇게 있고 안쪽으로 얘네가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결합을 하고 있는데 3중이 2중보단 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가닥이 똑바로 있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는 3중이니까 여기 근데 2중이니까 3중 쪽으로 틀어지는 거야. 이렇게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가닥이 이런 식으로 지금 뭐야? 이런 식으로 꼬여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요 잡아당기는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닥이 이렇게 똑바로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3중 결합 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틀어지는 거야. 형태가 유지가 되면서. 그래서 DNA는 전체적으로 2중 나선 구조를 띈다 이렇게 표현해요. 2중 나선 형태로 이렇게 꼬여 있거든. 2중 나선 구조를 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중 나선 구조. 물론 근데 봐봐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 DNA 이렇게 얘네들끼리 수소 결합이라는 거 하고 있잖아. 필요할 땐 여기 좀 잠깐 풀려. 잠깐 풀려서 벌어지기도 해. 벌어지기도 해. 그러면은 봐. 그래서 이제 요걸 상보적 결합이라 해. 그러면은 생각해봐. 이 전체에 이 DNA 이중 나선 구조 전체에 아데닌이 만약에 100개야. 그러면 타이민도 무조건 몇 개야? 100개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개수는 무조건 같겠지. 이 DNA 이중 나선 구조 전체에 들어있는
아데닌의 개수와 타이민의 개수는 무조건 같더라는 걸 알아냈어. 같기 때문에 상보적 결합한다는 걸 알아낸 거지 사실은. 구안인하고 사이토신의 개수가 무조건 같다라는 걸 알아냈어. 그러면 봐. 얘의 개수와 얘의 개수가 같고 얘의 개수와 얘의 개수가 같으니까 얘 더하기 얘의 개수는 얘 더하기 얘의 개수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면은 얘 더하기 얘의 개수 분의 얘 더하기 얘의 개수는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자, 요거는 샤가프의 법칙. 그러니까 사실은 요 상보적 결합한다라는 거를 샤가프라는 사람이 알아낸 거거든. 그래서 요 관계, 요거 샤가프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마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나 이런 데 보면은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 문제씩 나오거든. 그때 요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얘네들의 개수는 무조건 항상 같구나. 그래서 요거 샤가프의 법칙이라는 것도 거기 선생님 아마 밑에 넣어놨을 텐데, 그지?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샤가프 법칙. 그래서 자, 아데닌하고 타이민, 구안인하고 사이토신이 상보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걔네들의 개수의 관계, 양의 관계는 항상 이런 관계다. 응? 이런 관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DNA는 이렇게 돼. 자, 그럼 봐봐. RNA는 어떨까? RNA. 자, RNA도 비슷한 방식이야. RNA는 R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이 밑으로 쭈르르르 이렇게 가면서 밑으로 결합하는 거야. 쭉 이렇게 결합해. 이런 식으로. 그죠? 다만 RNA는 DNA와 어떤 차이가, 이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쭈르르르 밑으로 결합하지. 그럼 길다랗게 한 가닥 만들어지지. 그 폴리뉴클레오타이드겠지. 똑같이. DNA와 달리 RNA는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그냥 요거 한 가닥이 RNA인 거야. 요거 한 가닥이.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RNA는 아까 얘네 풀릴 수 있다 그랬지. DNA에서. 얘네가 풀리면 얘랑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염기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쭈르르르 와서 결합하면서 RNA가 한 가닥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거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RNA는 구조가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냥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쭈르르르르 결합해 있는 길다란 한 가닥으로만 되어 있다. RNA는. 그래서 DNA와 달리 RNA는 단일 가닥이다. 이렇게 표현해. 단일 가닥.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니?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구조는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자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 DNA에서 요 염기들이 이렇게 쭉 달려있는 순서를 염기 서열이라고 한다 그랬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 안에 바로 뭐가 들어있냐면 유전자라는 거 들어봤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유전 정보라고 하거든? 바로 여기 유전 정보라는 게 들어있어. 그래서 DNA는 이 염기 서열 안에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이렇게 표현해.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 염기 서열 안에 이 염기 서열, 이게 생물마다 염기 서열이 다 달라. 사람의 염기 서열, 뭐 침팬지의 염기 서열, 강아지의 염기 서열 다 다르겠지. 그 염기 서열 안에 어쨌든 아주 중요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반면에 RNA는 방금 잠깐 언급했지만 DNA가 풀리면서 RNA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RNA는 DNA에 저장돼 있는 유전 정보를 어딘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줘요. RNA는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할 거야. 그래서 얘는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해.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유전 정보를 전달. 유전 정보를 전달.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 차이만 꼭 기억하면 돼. DNA건 RNA건 각각 걔네들의 뉴클레오타이드들로 이루어져 있다. DNA는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고 이중 나선 구조 형태를 띈다. RNA는 RNA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이렇게 한 가닥이다. 단일 가닥이고 얘는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어디론가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요 파트에서는 요 정도만 기억해두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이제 마지막 핵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1번. 자, 다음 설명 중
OX 해라 이거지. 자, 우리가 배우는 생명체 구성물질 다 탄소화합물이라고 그랬어. 그죠? 자, 단백질은 탄소화합물이다 맞는 말이고.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는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건 아니지. 물이 가장 많죠. 물. 그지? X.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데 쓰이지. 뭐 예를 들어 우리 근육, 머리카락 이런 거 다 단백질이거든. 그리고 에너지 준다 그랬잖아. 1g당 4kcal 줍니다. 맞고. 단백질은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그렇지. 효소, 호르몬 나오면 이거 무조건 단백질이야. 동그라미. 2번.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을 골라라.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다?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 그죠?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 되는 거고. 2번. 아미노산이 무수히 많이 결합한 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걔네들이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선생님 지난 시간에 그냥 잠깐 언급은 했다만 뭐 1차 구조니 2차 구조니 3차 구조니 하는 것들. 자, 3번.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아미노산들 사이에서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결합된 부분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지?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 되는 거지. 이제 단백질 하면 무조건 펩타이드 결합이 떠올라야 돼. 자, 4번. 기억 니은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써라. 핵산은 DNA, RNA. 이거 오늘 배운 거다. 그죠? 이제 두 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그러면 아까 했던 DNA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니은은 그러면 뭐 니은은 보나마나 RNA가 되겠지. 그죠? DNA, RNA. 그래서 RNA는 다다음 시간 정도에 자세히 하겠다만 DNA 저장된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 가지고 그 유전 정보라는 게 단백질 설계도거든, 일종의. 그거 가지고 단백질 만들게끔 관여하는 애야. 자, 5번.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을 골라라. 뉴클레오타이드 오늘 배웠지? 핵산의 단위체가 된다. 그죠? 8종류가 있다 그랬어. 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애 하나를 들여다보면 인산, 당, 염기라고 하는 애들이 1대1로 결합되어 있다 그랬지? 한 개씩 모여서 구성된다.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당. 야, DNA D 떠올리면 되는 거야.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애가 그 DNA를 이루고 있는 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번. OX 하쇼. DNA, RNA 모두 인산 존재하지. 무조건 인산, 당, 염기인 거잖아. 그치? 당의 종류가 다르고 염기의 종류가 다른 것 뿐이지. 자, 타이민은 DNA에 존재하는 염기 맞지? RNA인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는 거라 그랬고, DNA와 RNA를 구성하는 당은 다르지? D와 R의 차이야. 그지? 다르다. X. 자, DNA는 이중나선이고 RNA가 단일가닥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지. 니네 나중에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보통 문장에서 앞부분이 맞고 뒷부분 틀린 경우들이 있거든. 그럼 전체 문장은 틀린 거야. 근데 얘는 어차피 다 틀리니까. 자, 사이토신과 유라실은 RNA만 존재하는, 자, 유라실만 RNA에 존재하는 염기. 그지? 그러니까 사이토신은 DNA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X. 아데닌과 구아닌은 모두 존재한다. 맞죠? 그지? 자, 이렇게 되시면 되겠다. 7번, 8번 OX로 표시하시오. 자, 단백질 할 때 얘기죠. 아미노산이 몇 개가 결합하느냐, 어떤 애들이 결합하느냐,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다르다 그랬거든.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아미노산의 종류가 같더라도 하여튼 숫자가 다르던 종류가 다르면 무조건 단백질은 다른 거야. X지 이거는. 동일한 종류가 아니지. 숫자가 달라도 당연히 다른 종류 되는 거고.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가 모두 같아도 그치 순서가 달라도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맞는 말이지. 그지? 8번 기억 니은에 들어가 알맞은 말. 핵산을 구성하는 모의 종류, 수, 배열.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DNA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중나선이라 그랬잖아. 그럼 가운데 염기들이 마주 본다 그랬잖아. 자, 이 염기 서열에 따라서 그지? 여기에 저장되는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염기의 종류가 뭐냐, 개수가 뭐냐, 그 배열 뭐에 따라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달라요. 다만 여기 지금 문제에는 나오진 않지만 우리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같은 아미노산이어도 순서가 다르면 단백질이 다르잖아. 그럼 구조가 달라지는 거거든. 근데 DNA는 이 염기들이 뭐 순서가 다르더라도 이 구조는 동일한 거야.
이중 나선 구조는 입체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몇 개냐, 어떤 순서냐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지지만 핵산은 이 염기들의 종류나 개수나 순서가 달라도 이 입체 구조는 똑같아. 무조건 이중 나선인 거야. 알겠죠? 그것도 기억해두면 되겠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뭘 할 거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인지질하고 관계 있는 거. 인지질. 자, 요거.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해서 나오는 거. 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요 얘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지질 중에 인지질이라고 하는 애랑 관계가 있어. 자, 모든 생명체들은 세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어떤 세포든지 그게 단세포 생물이건 사람과 같은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건 간에 세포라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 가장 바깥쪽에 세포막이라는 게 있어. 세포막.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세포막의 주성분이 뭐야?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질. 자, 인지질이라는 분자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냐면, 여기 봐봐.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인지질이. 그래서 약간 머리처럼 생긴 부분이 있고 꼬리처럼 생긴 부분, 이렇게 생겼어, 인지질 분자가.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기를 요 머리처럼 생긴 요게 인지질 분자인데 여기서 머리처럼 생긴 부분은 물하고 친한 침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했고, 꼬리처럼 생긴 부분은 물하고 안 친하다, 그래서 소수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니? 만약에 인지질 분자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지 원래는, 근데 그냥 내가 인지질 분자 모형을 만들었다고 치자고.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된 동그란 공에다가 짝대기 2개 꼽아놓은 거야. 근데 여기다가 니네가 기름칠을 미친 듯이 해놓은 거지. 여기다가 기름칠을 미친 듯이 해놓은 거야. 여기는 기름칠을 안 해놨어. 그러면 그거 모형을 물에다 던지면 어떻게 돼? 만약에 얘네가 물에 뜬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여기가 물이면 이 수면에 물하고 친한 애들은 물 쪽을 향해야지. 물하고 안 친한 애들은 이렇게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 그랬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인지질 분자를 물속에 집어넣어. 자, 꾹 눌러서 물속에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지? 사방이 다 물이잖아. 그럼 물 쪽으로는 물하고 친한 애들이 향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냐면 머리 부분이 물하고 친하다 그랬으니까 걔네들이 사방팔방 물 쪽으로 향하면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띠고 안쪽으로는 물하고 안 친한 애들이 이렇게 마주보는 요런 형태로 배열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이 모여서 세포막을 만든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 배웠지.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의 대부분이 뭐라고? 물이야, 물. 그러면 봐. 우리 내 몸을 이루는 세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사실 동물 세포들은 되게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 사실 이게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듬성듬성 있으면 이 사이사이가 다 물이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완전히 순수한 물은 아니지만 다 물이야. 그리고 심지어 세포의 안쪽에도 물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요거지. 요게 세포막인데 요 세포막이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럼 인지질이 어떻게 배열돼서 세포막을 이루고 있겠냐 이거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세포의 바깥쪽이고 여기가 세포의 안쪽이야. 바깥쪽도 물이야. 안쪽도 물이야. 그러면 그거의 경계에 해당되는 세포막이 인지질이 모여서 세포막을 만드는 거잖아. 인지질이 어떻게 배열돼야 돼? 물 쪽으로는 물하고 친한 머리들이 향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거야. 요렇게가 세포막 하나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걸 뭐라 부르냐, 요거를 인지질 이중층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중층.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안과 밖이 다 물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거 아마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걸? 이중층이라는 말하고 뭐하고 실수를 많이 하냐면 이중막하고 많이 헷갈려. 이중막은 뭘까? 지금 얘기했어. 세포막 하나가 이중층이잖아. 이중막은 그런 세포막이 두 겹이란 뜻이야. 헷갈리면 안 돼. 이중층하고 이중막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니? 요거 이중층하고 이중막은 엄연히 다른 말이야. 근데 이거 나중에 실제로 니네 학교 시험 볼 때는
실수 많이 해. 왜냐하면 훅 읽잖아. 그럼 이중충을 이중막으로 읽어버리기도 하고 이중막을 이중충으로 읽어버리기도 하는 거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이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이중막이면 인지질이 따지면 사중충으로 있는 거지. 사중충으로. 아무튼 이렇게 인지질 이중으로 돼 있고 이 사이사이에 뭐가 박혀 있다 그랬어? 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세포막을 통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혹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물질들이 들락날락 하거든. 그잖아. 세포도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하잖아.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도 내보내야 되고 반대로 세포 안에서 뭔가를 하려면 양분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그 통로 역할을 해주는 단백질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박혀져 있어.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그래서 이런 모습이거든. 이런 식으로 인지질 이중층 사이사이에 이렇게 단백질이 파묻혀 있기도 하고 아니면 표면에 붙어 있기도 하고 안쪽에 붙어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 요거를 막단백질이라고 그래. 막단백질. 그러니까 이제 세포막은 인지질이 주성분이고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거나 관통돼 있는 이런 구조야.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얘를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통로 역할을 하는 거야.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해. 또는 나중에 배우죠. 수용체라고 해갖고 뭔가를 이렇게 세포 안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려면 여기 와서 뭔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야 돼. 그 역할, 수용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수용체. 세포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그 얘기 나오고 있지.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는 여기 보면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고 그 사이사이에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까? 얘네들이 고정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형태는 유지되면서 얘네가 이 사이에서 막 움직일 수 있어. 마치 모처럼. 수면에다가 기름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기름방울이 수면 위로 막 이렇게 움직여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세포막은 유동성이 있다. 여기 보면 유동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세포막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내부를 보호하기도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그 물질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포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락날락하는 걸 조절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물질 출입을 또 조절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물질 출입 조절.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그지? 물질 출입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실제 세포막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생겨 있다고 나와 있지. 자, 25만 배로 확대를 한 모습이야. 그지? 그래서 그걸 더 확대하면 이제 이런 구조란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는 세포막 사이사이에 이렇게 단백질들이 관통하는 놈도 있고 이렇게 안쪽에 붙어 있는 놈도 있고 바깥쪽에 붙어 있는 놈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통해서 물질이 들락날락 한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들락날락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들락날락 하는 거. 자, 봅시다.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을 갖고 얘기하자면 얘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맞지?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냐 이거지. 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어떤 애들은 요 인지질로 된 부분을 직접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 근데 어떤 애들은 요 단백질을 통해서만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어. 그럼 그때 들어오든지 혹은 나가든지 그 원리는 또 뭐냐 이거지. 원리는. 그죠? 원리는 이제 그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선택적 투과성이란 말이 나오지. 자, 무슨 얘기냐면 방금 여기 그림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다만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여기를 직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문이 단백질이라고 하면 이 벽이 인지질 이중층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은 이 벽을 그냥 바로 통과할 수 있어. 근데 어떤 애들은 이 벽을 통과 못해. 그러면 그 벽을 통과 못한 애들은 문으로만 나가야 되는 거야.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지나갈 수 있는데 어떤 애들은 단백질을 통해서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선택적 투과성이라 하는 거야. 자,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어디 갔어? 단백질을 통해서만 그지? 통과할 수 있고 이게 된다는 거야. 이거를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불러. 선택적 투과성. 그래서 혹은 뭐 세포막은 반투과성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 선택적 투과성. 자 그러면 잘 봐봐. 요 이제 그림을 갖고 얘기할게. 요 그림. 자 어떤 애들은 인지질을 직접 통과해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고 그랬고 어떤 애들은 단백질을 통해서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어떤 애들이 그러냐 이거. 어떤 애들이. 잘 안 보이네. 자 요거 화살표만 표시해 놓으면 되니까. 보이나? 아 이거 안 보이네 잘. 무슨 색깔로 해야 잘 보일까나? 아무튼 뭐 이렇게 된다고 치자. 뭐 대충 보이지? 그럼 어때? 자 생각해봐. 인지질을 직접 통과하려면 잘 들어봐. 여기 가운데 여기는 내가 아까 꼬리 부분이지. 물하고 안 친하다 그랬죠. 그럼 생각해. 물하고 친한 애들이 물하고 안 친한 부분을 지나갈 수 있을까? 못 지나가지. 그치? 못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물하고 안 친한 애들이 잔뜩 모여있는 부분을 지나려면 나도 물하고 안 친해야 돼. 여기 북한군이 잔뜩 있는 거야. 거기에 우리나라 육군이 그냥 지나갈 수 못 지나가지. 북한군들이 잔뜩 모였으면 북한군이 돼야 지나갈 거 아니야. 너무 얘가 극단적이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인지질을 통해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직접 지나갈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그러니까 물에 대한 용해도라고 하는 용해성 이게 좀 적은 애들 물에 잘 안 녹는 애들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지용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이제 소수성 띄는 애들은 여기를 직접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직접 지나갈 수 있어요. 직접 지나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기체 같은 것도 기체, 뭐 산소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같은 좀 기체는 기체인데 좀 작은 분자들. 그러니까 분자의 크기로 따지면 분자 크기가 좀 작은 기체들. 이런 애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지나갈 수 있어. 지용성 물질, 혹은 이렇게 분자의 크기가 작은 기체 같은 애들은 직접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해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 반대인 애들은 어때? 자, 반드시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물에 잘 녹는 애들 수용성 물질이라고 하지. 수용성 물질들. 대표적인 수용성 물질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수용성 물질이면서 아니면 분자가 좀 큰 애들. 분자의 크기가 큰 애들.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 포도당 있지, 포도당. 물에 잘 녹지. 근데 걔는 분자가 되게 커. 그러니까 만약에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얘는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뭐 포도당.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포도당. 뭐 아미노산. 이런 분자들은 상대적으로 분자도 크고 물에도 잘 녹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통로를 통해서만 들락날락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온 들어봤지? 이온. 그지? 뭐 양이온, 음이온 할 때 그 이온 있잖아. 그 전하를 띤 물질. 이온.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온이라고 하는 애들도 물에 녹아 있거든. 걔네들도 이 통로를 통해서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1학년 때는 안 배우고 2학년 때 배우는데 2학년 때 이제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나오는 애인데 대표적으로 뭐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칼륨 이온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보통 물에 녹아서 요 통로를 통해서 세포 안팎으로 들락날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위에 따라서 통과할 수 있는 애들이 다르지. 이걸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선택적 투과성. 선택적 투과성.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래서 밑에 보면 여기 선택적 투과성에 대한 설명 나와 있죠?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지금 이렇게 좀 써져 있는 걸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죠?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는 애들,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는 애들. 자, 그러면 뭐 인지질을 지나가든,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지나가든, 걔네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원리가 있단 말이지. 그죠? 원리. 지금 여기 나오는 거야.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동하느냐 이거지. 어디를 통해서 지나가든지 간에 그 지나갈 때, 예를 들어 인지질 이중층을 지나갈 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지나가는 거야.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자, 물질의 이동 원리? 이동 원리. 자, 보통 이렇게 물질의 이동 원리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거든? 잘 들어. 확산이라는 게 있고요. 능동수송이라는 게 있고요. 삼투현상이라는 게 있어. 이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자, 세 가지가 있는데 니네가 보통은 통과에서는 얘하고 얘만 배워. 능동수송 안 배워. 니네 나중에 이제 학교 들어가면 참고서를 좀 살 거 아니냐? 이거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내신 할 때는 학교 선생님이 경우에 따라 이걸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경우가 있어. 선생님도 간단히 설명은 할 거야. 근데 확산하고 정확히 반대 의미야. 굉장히 쉬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확산. 자, 확산. 첫 번째 확산 나와, 확산. 확산에 의해서 물질이. 그럼 확산이라는 게 뭐지? 우리 이거 아마 내가 기억으로는 요즘 선생님이 중학생들 수업을 안 해서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어갖고 언제 배우는지 다를 수 있는데 예전에 내가 선생님이 중학생들 가르칠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 니네 뭐 확산에 대해서 배우지 않냐? 이렇게 길다란 관 하나 놓고 이쪽에 암모니아수 이쪽에 염산 꽂아놓고 이렇게 쭉 가서 만나면 여기 이렇게 뭐 이런 거 증발 확산 이런 거 안 배우나? 배울 텐데? 배웠을 거야. 니네가 워낙 배운 지 오래된 거야. 한 3년 전에 배우니까. 왜냐면 선생님 아들이 내년 중학생이거든. 이 녀석이 과학책 뭐 공부한다고 미리 공부한다고 봤더니 거기 중학교 1학년 때 여전히 증발 확산 나오는 것 같더라고. 자, 확산은 뭐냐면 그거야. 어떤 물질이 또는 물질 또는 여기서 용질이라고 불러. 용질. 물질이 자,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스스로 퍼져나가는 현상이야. 이걸 확산이라 그래. 맞아? 자, 그럼 봐봐. 아까 이제 세포막이 이렇게 있었잖아. 자, 요거가 해봐. 요거가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할게. 선생님 그리기 귀찮으니까 요걸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걔네가 인지질을 통해서 지나가든 단백질을 통해서 지나가든 무조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야. 이걸 확산이라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세모라는 애가 있어. 근데 얘는 여기가 세포 바깥쪽이고 여기가 세포 안쪽이야. 근데 얘는 보니까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 거야. 근데 안쪽보다 바깥쪽이 많은 거야. 그럼 이 세모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확산에 의해서. 근데 그게 만약에 인지질을 지나갈 수 있는 애면 인지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지. 인지질을 통해 들어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가 있어.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는 보니까 안쪽에가 더 많아. 근데 얘는 통로를 통해서 지나갈 수 있는 애야. 그럼 얘는 통로를 통해서 안에서 밖으로 확산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뭐 인지질 지나갈 수도 있고 통로를 지나갈 수도 있는데 무조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게 확산인 거야. 그러면 두 가지야, 확산도. 해봐. 얘처럼 확산이 자, 무조건 확산이라고 해서 밖에서 안으로 되는 거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되는 거 아니야. 정해져 있지 않아. 무조건 많은 데서 적은 데거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확산이 되는데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확산이 될 때 통로를 통해서만 확산이 되는 애가 있어. 그렇잖아. 아까 두 가지가 그랬잖아. 인지질 지나갈 수 있는 애가 있고 단백질로만 지나갈 수 있는 애가 있다 그랬잖아. 자, 만약에 인지질을 직접 통과해서 확산이 되는 경우에를 우리가 단순 확산 이렇게 불러. 단순 확산. 단순 확산. 확산은 확산되긴 되는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통해서 확산이 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단순 확산이라고 불러요. 여기 지금 써져 있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되는 경우를 단순 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산이 될 때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만 확산이 되는 경우를 촉진 확산이다. 이렇게. 단백질 통로를 통해 확산되는 경우. 이걸 촉진 확산이라 그래. 자, 그럼 봐봐. 아까 앞쪽에 지웠지만 어떤 애들이 인지질 지나갈 수 있다고 그랬어? 지용성, 물에 잘 안 녹는 애들. 분자의 크기가 좀 작은 애들은 확산이 될 때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거야. 그런 애들. 이제 어떤 애들? 지용성 물질, 물에 잘 안 녹는 애들. 그리고 분자의 크기가 좀 작은 기체 분자들. 뭐 이런 애들은 확산이 된다면 무조건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은 단순 확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걔가 안쪽에 많으면 안에서 밖으로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거야. 밖에 많아? 그럼 밖에서 안으로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거야. 이런 경우를 단순 확산이라. 촉진 확산은 마찬가지 단백질을 통해서만 확산이 되는 경우니까 아까 어떤 애들이라고 그랬어? 물에 잘 녹는 애들. 그지? 물에 잘 녹는 애들. 그 다음에 이온처럼 전하를 띠는 애들. 그 다음에 분자로 따지면 분자의 크기가 좀 큰 애들. 이런 애들은 단백질 통로만 지나갈 수 있으니까 통로를 통해서 확산이 되는 거야. 이런 확산을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단순 확산이든 촉진 확산이든 있잖아. 결국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니까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 확산이 더 잘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양쪽의 차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는 4개고 2개잖아. 근데 만약에 5개고 2개면 4개에서 2개인 거보다 5개에서 2개가 확산이 더 잘 되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는 얘가 됐건 양쪽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더 확산이 잘 돼. 그러니까 선생님 그래서 항상 확산을 설명할 때는 이 빗면 위에서 공 굴리는 거 설명하거든. 여기 빗면이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지. 높은 곳에서 공을 놓으면 저절로 아래로 굴러가지. 이게 확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때 근데 이 빗면의 경사가 급할수록 공이 더 빨리 굴러내려오잖아. 공이 굴러내려오는 속도 빠르지? 이걸 확산에 비유하자면 확산 속도라고 하거든. 그래서 확산 속도는 농도 차이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어? 빠르다 얘기해.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잘 봐. 여기가 농도 차이야. 안쪽하고 바깥쪽의 농도 차이야. 이거 우리 교재에 그래프가 있는지 모르겠다만 없네. 이거 하나 그려놔라. 여기 농도 차이라고 하고요. 아니지. 여기가 농도 차이. 여기가 확산 속도라고 합시다. 잘 봐. 자, 만약에 단순 확산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경우에 도원아, 여기 봐. 이동하는 경우에 안쪽하고 바깥쪽이 뭐 어디가 높고 낮든지 간에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빨라져. 알겠어? 단순 확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자, 그런데 봐.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 통로를 통해서 확산되는 거지. 자, 어느 정도까지는 농도 차이가 클수록 확산이 더 빨라지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농도가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도 확산 속도가 일정해. 이거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돼. 얘는 굳이 그리면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단순 확산, 촉진 확산.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단순 확산이든 촉진 확산이든 농도 차이가 커질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에서 나와 있지만 누가 더 속도는 더 빠르다? 기본적으로 얘가 더 빠르긴 해. 얘가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빠르긴 한데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는 농도 차이가 많아질수록 농도 차이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얘는 왜 일정해질까? 자, 이 문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게 촉진 확산이라고 한다면 벽으로 들락날락하는 경우와 달리 이 문을 통해서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학생수가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의 크기가 있으니까 이 문으로 동시에 한 번에 5명까지 나갈 수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 학생이 많고 여기 저 바깥은 적어서 안에서 밖으로 학생이 나가는 상황이라고 해봐. 자, 저기 한 명, 여기 두 명 있는 거야. 한 명이 나갔어. 그지? 자, 여기 바깥에 한 명, 여기 세 명. 두 명이 동시에 나가. 저기 한 명, 여기 네 명. 동시에 세 명 나가지. 이런 식으로 안쪽하고 바깥쪽에 학생 수 차이가 점점점 많아져.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6명이 있고 밖에 한 명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5명이 동시에 나간다 그러면 나가지. 근데 여기 7명이 있고 바깥에 한 명이 있어. 나가겠지. 나가도 동시에 5명밖에 못 나가. 맞지? 크기가 있어. 그것 때문에 그래. 일단 요 정도만 기억해. 이것도 안 되면 얘만이라도 기억하면 돼. 아, 확산은 두 종류가 있구나. 그럼 언제까지 확산이 될까? 이 처음에 농도가 많고 적어서 얘가 가잖아, 이렇게. 언제까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확산이 일어나는 거야.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확산이 일어난다.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단순 확산, 촉진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는 물질들 예시가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그죠? 예시가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와 있지.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 이 폐가 있지, 폐. 사람의 폐는 수많은 폐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 되게 크기가 작긴 한데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생겨 있어. 그리고 걔네들은 전부 모세혈관이라는 애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 폐포고 여기가 이제 모세혈관이면은 내가 숨을 들이마시면 산소가 들어오지. 여기가 산소가 많아. 폐포 쪽이. 그러면 여기에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에 혈액이 흐르거든. 여기에도 산소가 들어있어. 근데 내가 숨을 들이마셨기 때문에 여기가 산소가 여기보다 훨씬 많거든. 그럼 여기 있던 산소가 일로 건너가는 거야. 이때 이 산소는 요 폐포하고 모세혈관 사이는 세포막 하나 정도밖에 없거든. 그럼 그 산소가 이렇게 직접 인지질을 직접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는 혈액은 산소가 다시 많아지는 거지. 반대로 이 혈액 속에는 이산화탄소 들어있거든. 자, 내가 들이마신 공기에는 이산화탄소도 들어있긴 해. 근데 이산화탄소는 혈액 속이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혈액에서 폐포 쪽 건너가는 거야. 건너갈 때 인지질 직접 통과해서 건너가는 거야.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그런 다음에 내가 숨을 내쉬면 이산화탄소가 나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폐포에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교환이 될 때 바로 이 단순 확산에 의해서 기체가 교환이 된다. 그래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때도 배우지만은 우리가 밥 먹으면 소화를 거쳐서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될 때 소장의 융털이라는 걸로 이제 흡수가 되는데 그 융털 밑에 이제 모세혈관이 있지? 근데 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분자도 결국에는 이 모세혈관의 세포막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물에 잘 녹고 크기가 큰 분자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내가 소장에는 아미노산이 많을 거 아니야. 혈액 속에는 아미노산이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얘는 크기가 크고 물에 잘 녹는 애기 때문에 그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는 거야. 촉진 확산의 대표적인 예시, 얘는 단순 확산의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확산이라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기억해두면 돼. 그래서 확산에 의해서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능동수송은 여기 교재에 나오진 않지만 잠깐 언급을 하자면, 자, 능동수송이라는 것도 있는데 능동수송은 뭐냐면 그냥 저거만 놔. 아까 확산의 정확히 반대음이라 그랬지. 확산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잖아. 능동수송은 어떤 물질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는 거야. 자, 내가 아까 빗면 예를 들었었지. 빗면 꼭대기에서 공을 굴려. 그래서 이게 확산이라면 빗면 아래쪽에서 꼭대기로 공을 밀어 올리는 게 능동수송인 거야. 얘가 확산이라면 얘가 능동수송인 거거든.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야, 니네 생각해. 빗면에서 공 굴릴 때 너희는 힘들어 안 들어? 힘 하나도 안 들잖아. 저절로 굴러가잖아.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빗면 아래쪽에서 공을 하나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려면 내가 힘을 써야 되잖아. 자, 서로 이제 반대로 이동하는 건데 이때는 소위 말하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확산은. 근데 능동수송은 억지로 보내는 거거든.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물질을 억지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다. 요 정도로만 기억하십시다. 알겠지? 그래서 능동수송이라는 게 뭔지만 써놓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써놓기만 하십시오. 써놓기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 수업하는 게 좀 되게 빠르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우리 내신 때는 또 한 번 할 거고, 아마 나윤이하고 준우는 선생님 영상 보내줘서 그 영상에 보면 선생님 그 채널이 있거든? 그 채널 들어가면 이 영상들이 아마 올라가 있을 거니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내가 이 영상을 공개로 돌려놓으면은 영상 한번 쫙 보내줄게. 그래서 그 채널에 들어가서 구독 좀 해. 선생님 구독자가 116명이더라고. 그지? 얼마나 구독자가 없으면 우리 아들이 구독을 했어. 그지? 아빠 내가 구독해줬어. 그지? 구독 좀 해주시고.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 공개로 돌려놓으면은 그 채널 링크를 좀 보내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면 또 예전에 찍은 영상들도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도 영상들이 좀 올라가 있고 하니까 찾아서 복습하는데 좀 활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확산하고 능동수송 얘기를 해봤고,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삼투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삼투현상. 요거만 지우고 얘기할게. 삼투현상. 또는 그냥 삼투라고 얘기해. 삼투. 삼투. 자, 여기 1번이면, 요건 이제 3번이, 뭐 2번이라고 합시다, 그냥. 2번. 자, 삼투는 그럼 뭐냐면, 잘 봐. 얘는 물이 이동하는 거, 물. 자, 니네 그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이것도. 물에다가 설탕을 녹여. 설탕물을 만들어. 그럼 그때 그 설탕을 뭐라 부르지? 용질이라고 부르면 설탕을 녹이는 물은 뭐라 불러? 용매라고 부르지. 그지? 그러니까 확산이나 능동수송은 이른바 물질이 이동하는 거라면 삼투현상은 용매, 물이 이동하는 거, 물이. 물이.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냐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이동하는 현상. 자, 그런데 이제 헷갈릴 수 있어서 미리 얘기하자면 확산은 선생님이 농도로 얘기했다면 그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거든. 그치?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퍼져나가는 거야. 그걸 농도로 표현하죠. 근데 얘는 말이야, 잘 봐.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삼투현상이라는 것도 일종의 확산이야, 얘도. 일종의 확산이야. 그럼 말이 안 맞잖아. 봐봐. 선생님, 얘가 만약에 확산이면 확산 분명히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라 했는데 얘가 확산이라면서 얘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데요. 그지?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생각해. 확산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잖아. 야, 우리 설탕물을 만들었을 때 설탕물의 농도가 낮다라는 건 뭐지? 자, 내가 설탕물을 만들었을 때 농도가 낮다라는 건 뭐야? 설탕이 조금 들어있고 물이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 반대로 농도가 높다라는 거는 똑같은 설탕물을 만들었을 때 설탕이 많이 녹아있고 물이 좀 상대 좀 적다는 얘기거든? 맞지? 그러니까 봐봐. 주체가 달라서 그래. 설탕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대. 그러면 설탕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잖아. 자, 삼투현상은 물이 가는 거지. 얘가 가는 거거든? 그러면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간다는 건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고 얘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삼투현상이라는 것도 일종의 확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다만 그걸 이게 농도로 표현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준 거야. 알겠어? 이렇게 예를 들어준 거야. 자, 삼투현상에 의해서도 특히 이제 물이 이동하는. 왜냐하면 세포의 안팎으로 물이 많이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물질들 중에서 물은 삼투현상에 의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굳이 따지면 이것도 확산이긴 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자 삼투현상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세포막을 경계로 그러니까 여기서 농도가 낮다라는 게 용질의 농도라고 해.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U자관 실험이 하나 나오는데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U자 모양의 이렇게 시험관이 있습니다. U자 모양의 시험관이 있어. 응? 그 가운데다가 내가 세포막을 하나 이렇게 설치해놨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니네 세포막은 그러니까 세포막하고 비슷한 걸 달아놓으면 되는데 셀로판지 보통 많이 이용하거든. 그러니까 셀로판지가 세포막이라 생각하면 여기 미세하게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셈인 거야.
그래서 양쪽에다가 동일한 높이로 자, 한쪽에다가는 뭘 넣어놓냐면 여기다가는 예를 들어서 설탕물을 넣어놓는데 그냥 설탕물 넣어놨다고 치자. 설탕물. 뭐 5% 정도 되는 농도의 설탕물 넣어놨다 칠게. 물론 여기도 이제 설탕물이긴 해서 이제 뭐 여기는 농도가 좀 낮은 놈이긴 한데 그냥 물이라고 칠게. 여기는 그냥 물이 들어있어. 자, 그럼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는 물만 들어있는 거잖아, 그지? 이쪽에는 물 분자만 있는 거거든. 물 분자만. 물 분자만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자, 이쪽에는 설탕물이니까 당연히 물 분자 들어있지. 맞아? 물 분자가 들어있고 그 사이사이에 뭐 들어있어? 설탕 분자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지금 가운데 나 있는 구멍을 통해서 이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봤더니 물 분자는 어때? 구멍보다 크기가 작아. 내 맘대로 갈 수 있지. 이쪽에 있는 물 분자도 일로 올 수 있어. 그런데 설탕 분자는 어때? 이 구멍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 못 와. 맞지? 자, 그럼 봐봐. 양쪽의 농도로 따지면 여기가 뭐야? 설탕물의 농도가 높은 거지? 여기는 농도로 따지면 낮은 거지? 맞네? 그럼 잘 봐. 그럼 그래서 설탕 분자는 어차피 이동을 못 하는 거지. 그러면 물만 이동하는데 양쪽에 물은 누가 더 많아? 야, 여기다가 똑같이 내가 150g을 넣어놨다. 설탕물 150g, 여기다 물 150g 넣어놨다 그러면 여기는 설탕하고 합쳐서 150g이니까 물이 150g이 안 될 거 아니야? 여기는 물만 150g일 거 아니야? 어디가 물이 더 많아? 물이 일로 이동하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구멍을 통해서 물 분자는 양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로도 사실은 물이 이동하고 이쪽으로도 물이 이동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합산하면은 어떻게만 보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일로 100이 이동했는데 이쪽으로 물이 50이 이동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쪽으로 그냥 물이 50만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쪽은 수면이 이렇게 높아져. 그죠? 근데 이쪽은 수면이 어떻게 돼? 점점점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삼투 현상이야. 그러나 실제로는 양쪽으로 이동을 다 하는 거지. 단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더 많은 것뿐이야. 자, 그럼 언제까지 이동할까? 자, 봐봐. 피곤하지? 피곤해. 여기 높아져, 물이 이동해서. 점점 낮아지지. 그럼 원래는 언제까지 이동할까? 여기는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똑같은 설탕물인데 한 2%라고 치면은 자, 이쪽으로 물이 이동하면 얘는 5%에서 농도가 내려갈 거 아니야. 반대로 여기는 2%였다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니까 농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이 이동하는 거야. 그럼 딱 멈춰, 이렇게 수면이. 알겠니? 자,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더 많으니까 여기 수면이 올라가고 내려가잖아. 멈췄어. 농도가 비슷해져서 멈췄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로 이동하는 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물이 이동하면 이제 한쪽이 높아지고 한쪽이 낮아진다 그랬잖아. 쭉 이동하면 멈췄어. 그럼 양쪽의 농도가 같아진 거야? 그러면 그때 요 가운데를 통해서 지나가는 물은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야. 왜?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가 물이 많잖아.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일로 가면 처음에 많이 간다 그랬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 차이가 줄어들면 일로 가는 물량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는 일로 이동하는 물량이 50이 돼. 근데 여전히 이쪽은 50 이동하고 있거든? 그럼 50 쌤쌤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여. 자, 꼭 명심해야 돼.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이동하는데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이 이동하면서 그래서 수면이 변한다. 수면의 높이가 변한다. 그다음 요게 중요하다. 요거 써놔야 돼. 자, 그러면 더 이상 수면의 높이가 변하지 않을 때. 요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물의 이동 있다 없다? 물의 이동 있다 없다? 있다. 없다고 하면 안 돼. 다만 왜 그렇다고? 봐봐. 50 가고 있는데 처음에 100 가다가 90, 80, 60, 50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수면의 높이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는 양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진 것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수면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은 이동하고 있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동이 없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이동은 하고 있는 거야. 다만 양쪽으로 이동하는 게 같아서 수면의 변화가 없는 것뿐이다. 그거만 꼭 명심하면 돼. 알겠어? 자, 이게 이제 삼투 현상이다. 그래서 삼투 현상도 결국은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다. 그치? 많은 데서 적. 그러면 실제로 세포를 통해서 물이 들락날락 하는 걸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요거 나오거든. 자,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를 가지고 이 이제 삼투 현상의 원리를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치? 이거 잘 봐야 돼. 조금 힘들더라도 요거까지만 끝내고 갑시다. 오늘 요거까지만. 그치? 그래야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를 또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지금 설명한 게 좀 빨라서 이해가 안 되면 꼭 그 선생님 채널 알려줄 텐데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숙제 봉투에 넣어서 나눠주잖아. 유튜브에다 요거 치면 돼. 요거 치면 선생님 채널이 나올 거야. 거기 들어가면 고1 통합과학 그 재생 목록에 보면 고1 통합과학 폴더들이 되게 많거든. 뭐 작년에 찍은 거 거기 들어가면 이 관련 내용 이미 충분히 올라가 있을 테니까 찾아서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수업한 거는 조금 며칠 있다가 올라갈 거니까 그 전에 급하면 그거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봐. 자, 비커를 이렇게 하나 3개를 준비해. 자, 우리가 세포의 구조를 안 배워서 사실 원래 단원대로라면 앞에 세포 구조가 나오거든. 근데 그걸 아직 안 배웠는데 자, 식물 세포하고 동물 세포가 있어요. 식물을 이루는 세포, 동물을 이루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동물 세포는 세포가 이렇게 있잖아. 제일 바깥쪽에 막만 있어. 세포 막만. 근데 식물 세포는 니네 코르크마개 같은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되는데 바깥에 뭐가 이렇게 있냐면은 세포벽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세포막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는 요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세포막은 있는데 얘는 세포막만 있고요. 식물 세포는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 단단한 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교실이 있는데 이 교실 벽에다 내가 비닐을 이렇게 하나 치면 그 비닐이 세포막이고 이 벽이 세포벽인 셈인 거야. 그래서 식물 세포는 벽 안쪽에 비닐도 하나 있는 셈이라면 동물 세포는 뭐냐면 이 벽이 없어. 여기다 내가 그냥 바깥에 비닐만 둘러놨어. 구분하려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내부에도 당연히 대부분이 물이겠지. 근데 순수한 물은 아니기 때문에 잘 봐. 이 동물 세포 내부에 있는 이 물도 나름 농도가 있어. 그러니까 소금물로 따지면 한 0.9% 정도 되는 농도를 띄어.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부분이 수분이라며. 그래서 순수한 물은 아니거든. 거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다 보니까 농도가 있단 말이야. 그 농도가 뭐랑 똑같냐면 니네 그 지금 뭐 대엽이랑 주는 안경 쓴다 말. 혹은 렌즈 끼는 사람 식염수 있지, 식염수. 식염수가 우리 사람 몸의 농도랑 똑같아. 니네 식염수 이렇게 살짝 먹어보면 약간 짭조름해. 아주 진하지는 않고 살짝 짭짤하다라는 느낌이 나. 그게 식염수의 농도가 우리 몸의 농도랑 똑같아. 세포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를 각각 용액에다 집어넣는 거. 어떤 용액에다 집어넣냐면 자, 동물 세포는 이제 대표적으로 적혈구라는 놈을 가지고 실험하는 거야. 우리 알다시피 적혈구는 타원형이면서 가운데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지, 그지? 그럼 이 적혈구 겉에가 세포막이란 말이야. 그럼 이 적혈구를 용액에다 집어넣는데 3종류를 준비해. 그럼 이 용액의 농도를 내가 다르게 한 거야. 첫 번째는 가운데는 이 용액의 농도는 이 적혈구라는 세포의 농도랑 똑같은 농도를 만들어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장액이라고 해요. 등장액. 뭐라고 한다고? 등장액. 여기 보면 요거 있지. 세포 안하고 농도가 똑같은 용액에다 적혈구를 넣었대. 그럼 요 용액을 등장액이라고 한다고요.
거기다가 적혈구를 집어넣어. 동물세포. 자,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적혈구 안의 농도하고 바깥의 농도가 서로 똑같아. 자, 질문. 물이 이동할까 안 할까? 한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삼투 현상에서도 수면 변화가 없을 때도 물은 이동하는 거지. 다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물의 양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 서로 같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등장액이라는 데다가 적혈구라는 세포를 집어넣으면 이 적혈구라는 세포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자, 그런데 해봐. 지금 동물세포를 집어넣는 경우야. 만약에 이 용액이 말이야.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이라고 해볼게. 자, 그걸 고장액이라고 표현해. 고장액. 여기 요거 고장액. 그럼 봐봐. 내가 적혈구 여기다 딱 집어넣었다. 그런데 봐. 적혈구의 농도보다 바깥의 용액의 농도가 더 높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혈구의 농도가 더 낮은 편이거든. 자, 물은 어디로 이동해? 자, 안에서 밖으로도 나오고 밖에서 안으로도 이동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훨씬 많다 보니까. 맞지? 훨씬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물이 빠져나오는 걸로만 보이는 거야. 그 결과 이 적혈구가 되게 크기가 쭈글쭈글해져. 이렇게 쭈글쭈글. 작아지면서 크기가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지. 적혈구의 부피가 줄어들어. 이해됐어? 양쪽으로 둘 다 이동하지만 이때는 나오는 게 더 많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육안으로 볼 때는 그냥 나오는 걸로만 보이는 거야. 그 결과 적혈구의 크기 작아지는 거야. 자, 반면에 이번엔 반대로 뭐야? 이 용액의 농도가 적혈구라는 세포보다 농도가 낮아. 저장액이라고 불러. 저장액. 우리 교재에서 얘야, 얘. 저장액에다가 내가 적혈구라는 세포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누구의 농도가 더 높은 거야? 세포의 농도가 바깥의 용액보다 농도가 더 높은 거거든? 자, 그럼 물 이동 어떻게 해야 돼? 자, 양쪽으로 둘 다 이동하는 거지. 다만 삼투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돼? 안에서 밖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많은 거야.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돼? 밖으로 들어가는 걸로만 보이는 거지. 그럼 그 결과 적혈구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커지는 거야. 커지는데 아까 동물세포는 세포막만 있다 그랬지. 니네 풍선 생각해봐. 풍선에다 내가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풍선 점점 커지지.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지? 뻥 터지지. 나중에 여기 물이 막 들어가면 이 적혈구가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적혈 터져. 터지면 마치 뭐 이렇게 분수 뿜어져 나오듯이 쫙 뿜어져 나오거든. 이렇게 쫙 뿜어져 나와. 이런 식으로. 크기가 커지다가 여기 지금 써져 있지. 커지지.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터지기도 한다고. 자, 이 터지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용혈 현상이라고 불러요. 용혈 현상. 자, 이 적혈구의 크기 변화를 통해서 물이 어느 식으로 이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자, 동물세포는 요런 본데. 자, 식물세포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 야, 식물세포도 마찬가지. 뭐 양파 같은 거 있지, 양파. 양파에서 표피 살짝 벗긴 다음에 그거 가지고 그거를 여기다 이제 넣는 거야, 마찬가지로.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에다 이렇게 각각 양파세포를 집어넣는다고 합시다. 자, 우리가 세포 구조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세포벽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 세포벽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핵이라는 게 들어있고 식물세포 안에는 이른바 액포라는 게 들어있어요. 액포. 이 액포가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 식물세포에서는 액포가 이 액포라는 애가. 그럼 잘 봐. 내가 등장액에다가 이 양파세포를 집어넣어. 집어넣었어 이렇게. 자, 니네 알다시피 세포벽하고 세포막은 붙어있어 사실은. 붙어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있어. 핵이 보이겠지? 이른바 액포라는 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어떻게 될까 얘는? 얘도 똑같아. 물은 이동해. 그지? 다만 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나가는 물, 들어오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로 보이는 거야. 똑같이. 자, 그러면 이번에 양파세포를 고장액에 집어넣었어.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고장액에 집어넣었어. 자, 핵이 있고 액포가 있는 거야.
자, 고장액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깥에가 농도가 더 높은 거 아니야? 양파세포의 농도가 더 낮은 거잖아? 그러면 얘랑 똑같아.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나가는 물의 양이 훨씬 많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식물세포는 액포라는 데다 물을 저장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물이 빠져나간 거잖아. 액포의 크기가 작아져. 줄어들어. 그러면서 아까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붙어있다 그랬지. 이게 물이 빠져나가니까 분리가 돼버려.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이렇게 분리가 돼버립니다. 자, 액포라는 놈의 크기가 작아지고요.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분리가 돼버립니다. 분리. 여기 지금 보면 나오나? 요거. 여기 지금 보면은 세포의 부피가 줄어들어. 액포라는 애가 작아져. 그러면서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떨어진다. 분리된다. 이렇게. 자,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 원형질 분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써놔. 원형질 분리.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해. 원형질 분리. 자, 그 다음에 저장액에다 식물세포를 넣었어. 자, 오래 기다렸어. 요거만 하면 끝나. 저장액에다가 이제 집어넣었어. 그러면 물의 이동은 동물세포랑 똑같아. 그지? 여기 식물세포 있고 액포가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저장액이니까 바깥에가 농도가 더 낮은 거거든? 안쪽이 농도가 더 높지? 그럼 어떻게 돼? 나가는 물의 양보다 들어오는 물의 양이 더 많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땐 세포로 물이 들어가는 걸로만 보이는 거거든? 그럼 그 들어간 물은 저 액포라는 데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액포가 어떻게 돼? 원래보다 크기가 훨씬 커져요. 액포의 크기가 커져. 자, 그 다음에 봐라. 아까 동물세포는 세포막밖에 없기 때문에 커지다 결국 터질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바깥에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붙어있긴 하지만 세포벽이 있어.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많아져도 이 벽이 버텨. 터지진 않아. 대신에 어떻게 돼? 팽팽해져. 이렇게 팽팽해져. 부피가 커지면서 팽팽해져. 이렇게. 부피가 커지면서 팽팽해진다.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팽윤 현상 이렇게 부릅니다. 팽윤 현상. 그래서 우리가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를 농도가 다른 용액에 넣었을 때 그 농도 차이에서 물이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투 현상이라는 걸 얘기를 해봤고, 자, 요거 한 페이지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거 그냥 빠르게 정리합시다. 그래서 이런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이동하는 얘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좀 이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얘들아 이런 거지. 내가 집에서 화분을 하나 기르는데 얘를 좀 잘 길러보겠다고 비료를 겁나 많이 줘버려. 그럼 오히려 말라 죽습니다. 뿌리가. 왜 그럴까? 땅속에 보통 식물들이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잖아.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을 흡수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식물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비료를 너무 많이 줘버려. 그럼 이 흙 속의 농도가 오히려 뿌리 속의 농도보다 높아져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삼투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돼? 고장액이 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거든? 뿌리 속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뿌리가 말라버릴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그죠? 대신에 또 반대로 시들어있는 식물에다가 물을 주면 어떻게 돼? 우리 왜 특히 이렇게 채소 같은 거 좀 시들었을 때 거기다 이렇게 분무기로 물 칙칙칙 뿌리잖아.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약간 싱싱해지거든? 왜 그런 거야? 나뭇잎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치자. 얘가 시들었어. 내가 물을 표면에 막 뿌려. 그러면 물을 많이 뿌렸으니까 여기가 저농도가 되잖아. 이 시든 채소보다 저농도가 되면 오히려 이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가겠지? 그러면서 얘가 수분을 머금게 되니까 조금 싱싱해지는 거지. 반대의 원리라고 보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오줌이 만들어지는 게 콩팥이라는 데서 오줌이 만들어지거든? 오줌에서 이제 물이라는 게 재흡수될 때가 있어. 그래서 니네가 땀을 많이 흘리거나 혹은 운동을 많이 했어. 아니면 하루 동안에 물을 많이 안 마시면은 내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오줌이 만들어질 때 그 오줌의 주성분이 물이거든? 거기서 물을 다시 내 몸속에 흡수해. 그때 바로 이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재흡수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땀 많이 흘리면 우리가 소변 보면 소변량이 많지가 않지.
그래서 겨울에는 소변이 좀 많지, 여름에는 소변이 좀 적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철에 화장실 많이 가는데 여름에는 좀 잘 안 가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소변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이제 이 제흡수라는 것에서 조절을 되는데, 그때 제흡수 될 때 이 삼투 현상에서 제흡수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야, 우리가 생선을 오래 보관하려고 소금에 절여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자, 여기 봐봐. 생선이 있어. 생선이 있어. 그지? 귀엽지? 생선이 있는데 생선이 시간이 면 상하잖아. 상하는 이유는 생선의 수분 때문에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겉에다 소금 뿌려 놓으면은 고농도잖아. 저농도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수분 다 빠져나가거든? 바짝 말라버리지. 그럼 세균이 번식을 못하니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소금에 절여 보관하는 것도 이런 삼투 현상의 원리를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는 뭐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삼투 현상이란 말을 알았겠어? 경험적으로 이제 터득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반대로 니네 요즘은 뭐 선생님들 김치를 사 먹는데 김장할 때 배추를 절인다고 표현하거든. 배추를 이렇게 하면 배추 이렇게 약간 딱딱하잖아, 먹을 때 보면. 근데 거기다가 소금을 막 뿌려놓으면 좀 시간 지나면 배추가 흐물흐물해지거든. 그 배추가 숨이 죽는다 그래요. 숨이 죽는다. 이거 생선 보관하는 거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그 배춧잎에다가 소금 뿌려놓으면 배춧잎 안에 들었던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배춧잎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야. 그럼 그 흐물해진 거에다 이제 양념을 해가지고 이제 김치를 만들게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삼투 현상이 이용되는 대표적인 예시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뭐 여러 가지가 또 있다만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숙제하거나 문제 풀 때 체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